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낡은 연립주택 단지.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좁은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한서유는 낡은 스프링 매트리스 위에서 눈을 뜨며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을 느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한성그룹의 막내딸로서 최고급 이집트 삼면 시트 위에서 눈을 떴고 가사 도우미가 차려주는 화려한 브런치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벗겨진 벽지와 낡은 장판, 그리고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조리대 앞에서 등을 돌린 채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뿐이었다. 강태주, 서류상 그녀의 남편이자 이 좁고 누추한 현실을 함께 견디고 있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태주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능숙한 손놀림으로 두부를 썰어 뚝배기에 넣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재벌가의 살벌한 암투와는 거리가 먼 평화 그 자체였다. 서유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잠시 그 뒷모습을 응시했는데 185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 좁은 부엌에 갇혀 있는 것이 묘하게 이질적이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평범한 중소물류회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가장이었다.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자 태주는 국자를 든 채 뒤를 돌아보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박함이 서려 있었고 서유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자신이 그를 거대한 폭풍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기억은 3개월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서유는 정략 결혼이 예정된 약혼식 날 밤 맨발로 저택을 뛰쳐나왔었다. 아버지인 한 회장은 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악명 높은 사채업 기반의 기업가에게 그녀를 팔아넘기려 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빗속을 뚫고 정처 없이 도망친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북의 허름한 포장마차였고 그곳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던 태주를 만났다.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주는 놀란 기색 없이 묵묵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고 그 따뜻함과 무심함에 이끌려 서유는 충동적으로 그에게 제안했었다.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그러면 당신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말이다. 그때 태주는 돈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다는 듯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와 혼인신고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유는 식탁 의자를 빼며 앉았고 태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을 정갈하게 차려놓았다. 그는 콩나물 무침을 서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오늘 회사에서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긴장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윤은 그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며 한때 피아노를 쳤던 자신의 손보다 더 거칠지만 훨씬 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숟가락을 들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한성그룹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배경에 대해 묻거나 요구한 적이 없었고 그저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태주는 낡은 서류 가방을 챙기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서윤에게 오늘도 집안에만 있으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윤이 아직도 가족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출근할 때마다 문단속을 신신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걱정 말라고 웃어 보였지만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감이 엄습했다. 좁은 창문 밖으로 태주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가족들이 이 평범하고 선량한 남자의 인생까지 망가뜨릴까봐
매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정보력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고 그들이 이곳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연립주택을 나온 강태주는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자마자 조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순박한 남편의 얼굴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의 굽은 등은 곧게 펴졌고 사람 좋던 눈빛은 심해처럼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주위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큰 길가 모퉁이에는 눈에 띄지 않게 주차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태주가 접근하자 뒷좌석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는 익숙하게 차에 올라탔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백미러를 통해 그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아침 브리핑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물류회사 과장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기업 하데스 헤드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이자 의장인 킹이었다. 비서실장인 최 이사는 태주에게 건네받은 태블릿 PC를 통해 한성그룹의 최근 동향을 보고했는데 화면 속에는 한성그룹이 서윤을 찾기 위해 불법적인 심부름센터와 폭력 조직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있었다.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를 사냥감처럼 쫓고 있는 장인어른과 처남의 행태에 조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차창을 톡톡 두드리며 최 이사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한성그룹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의 자금줄을 은밀하게 죄기 시작하라는 내용이었다. 태주에게 있어 한성그룹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장난감에 불과했지만 그는 서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들의 목을 조를 계획이었다. 차량은 도심의 번화가를 지나 태주가 위장 취업해 있는 중소물류회사 근처의 한적한 골목에 멈춰섰고 태주는 다시금 평범한 셀러리맨의 가면을 썼다. 그는 차에서 내려 넥타이를 약간 느슨하게 풀고 어깨를 움츠리며 회사 건물로 걸어갔는데 그 완벽한 연기력은 최 이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사무실에 들어선 태주는 꼰대 같은 부장에게 지각할 뻔했다며 핀잔을 들으면서도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했고 동료 직원들의 커피 심부름까지 도맡아 했다. 그 누구도 이 어수룩해 보이는 강 과장이 방금 전 차 안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 이동을 승인하고 왔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모니터를 켰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집안에 홀로 남겨진 서윤의 안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주는 동료들과 함께 근처 순대국밥집으로 향했는데 TV 뉴스에서는 한성그룹의 주가가 의문의 악재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동료들은 재벌들의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라며 국밥에 깍두기를 얹어 먹기 바빴지만 태주는 뉴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을 유심히 지켜보며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자신이 보낸 첫 번째 경고장이 제대로 도착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었는데 한성그룹의 경영진들은 아마 지금쯤 영문도 모른 채 자금 압박에 시달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 뻔했다. 태주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속으로 생각했다. 감히 누구의 아내를 건드리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태주는 창고 정리 업무를 자원하여 먼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회사 내부의 눈을 피해 보안 통신을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낡은 박스들 뒤에 숨어 암호화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하데스 그룹의 보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이 있는 연립주택 주변의 경호를 최상위 등급으로 격상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조금 전 부장에게 굽실거리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즉각적인 복명복창과 함께 이미 위장 요원들이 동네 슈퍼주인,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으로 잠입해 있음을 보고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장갑을 끼며 박스를 들어 올렸는데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노동의 대가인 동시에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의 흔적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서유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손에 익지 않은 청소 도구들은 자꾸만 엇나갔다. 그녀는 걸레질을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낯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차는 일반적인 배달 차량이나 이웃의 차와는 달리 썬팅이 짙게 되어 있었고 골목 입구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주택가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커튼 뒤로 몸을 숨기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지난 20년 넘게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해왔던 지독하고 끔찍한 아버지의 그림자가 다시금 자신을 덮쳐오는 듯한 공포였다. 서유는 급히 태주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평범한 회사원인 그가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태주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만약 그들이 들이닥친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태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잡아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하나 꺼내 들고 현관문 앞을 지키고 섰는데 가녀린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벌가의 온실 속 화초였던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야수 같은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들려오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멈추고 묵직한 구두굽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문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지만 낡은 문구멍은 뿌옇게 흐려져 있어 밖의 상황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다. 계세요. 가스검침 나왔습니다.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유는 이 낡은 연립주택에서 가스검침원이 2인 1조로 그것도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문 밖의 기척은 더욱 거칠어졌고 곧이어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좁은 현관을 가득 메웠다. 그 시각 창고에서 작업을 마친 태주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보안 팀장으로부터 긴급 호출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코드레드, 목표물 접근 확인, 한성그룹 해결사팀 진입 중, 제압 허가를 요청합니다. 태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는 더 이상 회사원 강태주를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작업복 상의를 벗어던지며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그곳에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바이크 한 대가 엔진 소리를 죽인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바이크에 올라타 스로틀을 끝까지 당겼고 굉음과 함께 도로를 질주하며 서윤에게 닥친 위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연립주택의 현관문은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서윤은 식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뒤로 물러섰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지듯 열렸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좁은 현관으로 들이닥치며 흙투성이 구둣발로 그녀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짓밟았다. 그들의 뒤로 익숙하고도 혐오스러운 얼굴. 이복 오빠인 한민규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내 사랑하는 동생,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소꿉장난이라도 하고 있었던 거냐? 민규의 조롱 섞인 말에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노려보았지만 민규는 손가락을 까닥여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서윤이 저항할 틈도 없이 사내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하려던 찰나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바이크의 굉음이 순식간에 가까워지며 폭풍의 서막을 알렸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온 강태주는 부서진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흙먼지가 묻은 와이셔츠는 그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위협적인 고함과 그릇이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한서윤의 비명 섞인 저항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며 당장이라도 안으로 뛰어들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살인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문지방을 넘기 직전 깊은 심호흡을 한 번 내쉬며 맹수처럼 번뜩이던 눈빛을 지우고 겁에 질린 소시민 가장의 가면을 다시 얼굴에 덮었었다.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서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기에 그는 굴욕적일지라도 철저하게 약자로서 연기해야만 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난장판이 된 거실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좁은 거실은 흙투성이 구둣발에 짓밟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아끼던 신혼 살림살이들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한민규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고 그 주위로 건장한 경호원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다. 서윤은 부엌 쪽 구석으로 몰려 있었는데 그녀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눈빛만은 도끼 서린 채 오빠를 노려보고 있었다. 태주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민규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한민규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굽으로 바닥에 떨어진 태주의 결혼사진 액자를 지식이며 태주에게 다가갔다. 오, 이 볼품없는 자식이 내 동생이 선택했다는 그 대단한 남편인가 보네. 민규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소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는 태주의 낡은 와이셔츠 깃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태주는 잔뜩 움츠러든 어깨를 떨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민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척 연기했다. 그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오만한 재벌 3세의 목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상상을 수십 번도 더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그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무능한 남편일 뿐이어야 했다. 서윤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마.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 그녀가 태주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려 그를 보호하려 하자 민규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고작 이런 쥐 새끼 같은 놈이랑 살겠다고 그 대단한 혼처를 마다하고 도망을 쳐? 아버지께서 아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어. 민규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고 거대한 덩치의 사내들이 서윤을 거칠게 밀치며 태주를 포위했다. 태주는 서윤이 밀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찰나의 순간 이성을 되찾고 무릎을 꿇으며 민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처남 되시는 분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서윤이는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 제 탓입니다. 태주는 비굴하게 애원하며 민규의 구두 위에 눈물까지 흘리는 신입을 했다. 서윤은 그런 태주의 모습을 보며 충격과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실망보다는 그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증오가 더 깊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가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억지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민규는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린 태주를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태주의 얼굴에 던지듯 뿌렸. 야, 거지 새끼, 이거 먹고 떨어져. 내 동생 데리고 소꿉장난 그만하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민규가 던진 수표는 태주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것은 모욕의 결정체였으나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표를 줍는 시례를 하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민규는 그런 태주의 모습에 흥미를 잃었다는 듯 혀를 차며 경호원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다. 서윤아, 오늘은 경고 차원에서 이 정도로 끝내지. 하지만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오실 수도 있어. 그때는 이 쥐새끼 목숨도 장담 못한다. 알아들었으면 당장 짐 싸서 본가로 들어와. 민규는 마지막으로 태주의 어깨를 툭 치며 비열하게 속삭였다. 너 운 좋은 줄 알아. 내 동생 아니었으면 넌 오늘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묻혔을 테니까. 민규와 경호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부서진 현관문이 덜컹거리며 닫히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태주는 바닥에 엎드린 자세 그대로 잠시 숨을 고르며 민규가 남기고 간 모욕의 잔해들을 곱씹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윤에게 다가갔는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의 손길은 조금 전의 비굴함과는 전혀 다른 단단하고 묵직한 위로를 담고 있었다. 서윤은 태주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않고 그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꼴을.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아니야, 서윤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는 서윤의 뺨에 난 붉은 자국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속으로는 피가 끓는 듯한 분노를 삼켰다. 감히 나의 여자에게 손을 대다니. 태주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서윤은 눈물 때문에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 갔으니까 이제 괜찮아. 우리 밥부터 먹을까? 배고프지? 태주는 서윤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서윤은 극도의 긴장과 공포가 풀리면서 급격한 피로를 느꼈고 태주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에 취해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태주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침대맡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공기의 흐름마저 바꿀 듯한 서늘한 살기가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민규가 던진 수표를 주워 들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더니 라이터를 꺼내 그 종이 조각을 불태워 버렸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수표를 보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한민규, 내 놈이 오늘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거다. 태주는 겉옷 안쪽 주머니에서 특수 제작된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고 보안 회선을 통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태주는 감정이 거세된 건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최 이사, 지금 즉시 플랜 B를 가동해. 타겟은 한성그룹 건설 부문이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최 이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장님, 건설 부문이라면 현재 베트남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그곳 말씀입니까? 그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한성그룹의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이 갈 텐데요. 태주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민규의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상관없어. 그들이 내 아내의 안식처를 부도무니 나는 그들의 기둥을 뽑아버릴 생각이다. 베트남 정부 측 로비 라인을 가동해서 환경평가 보고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제보해. 그리고 하데스 캐피털이 보유한 한성건설 채권을 전량 상환 요구하도록 조치해. 기한은 내일 아침 증시 개장 전까지다. 태주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잔인했다. 한성건설은
한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민규가 차기 회장직을 승계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주력 사업체였다. 그 프로젝트가 좌초된다면 민규의 입지는 물론이고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이것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사냥감을 몰아넣기 위한 첫 번째 덧침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우리 집에 침입했던 경호업체 놈들. 그놈들 신상 파악해서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켜 다시는 밥그릇조차 들 수 없게 손을 바누토록. 전화를 끄는 태주는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 홀로 서서 깨진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유리조각 사이로 웃고 있는 서윤과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사진 속 서윤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평범한 남편으로서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림자 속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능을 휘둘러야 할 때가 왔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어지러진 집안을 묵묵히 치우기 시작했다. 깨진 그릇을 쓸어 담고 넘어진 가구를 바로 세우며 서윤이 깨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체스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뉴스 속보가 연신 흘러나오며 한성건설의 베트남 신도시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베트남 당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 제재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투자 자본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한성건설의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가 켜져 있는 TV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는 태주에게 달려가 물었다. 태주 씨, 뉴스 봤어요? 한성건설이 오빠가 담당하는 사업인데.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태주는 짐짓 놀란 척하며 국자를 내려놓고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정말이네. 저런, 처남이 곤란하게 됐네. 큰일이다, 그렇지.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서윤의 뒤에서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서윤아. 대기업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우리는 우리 걱정만 하자.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식탁으로 이끌었다. 서윤은 태주의 담담한 위로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어젯밤의 그 모욕적인 사건 직후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이 묘한 우연처럼 느껴져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눈앞의 남편은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른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한 회장은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한민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 멍청한 놈,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베트남 정부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 그리고 그 채권단은 또 뭐야? 하데스? 그 정체불명의 놈들이 왜 갑자기 상환 압박을 하느냐고. 한 회장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민규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해 입만 벙긋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윤의 집에서 기고만장했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짓밟은 그 쥐새끼 같은 매제가 지구 반대편의 프로젝트를 손가락 하나로 멈춰 세운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태주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한성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를 확인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주변의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한숨을 쉬거나 욕을 하고 있었지만 태주에게 이 그래프는 서윤을 위한 복수의 서곡처럼 아름답게만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한성그룹은 이 정도 타격으로 무너질 상대가 아니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는 것을. 분명 민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비열하고 더러운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그 화살은 다시금 태주 자신에게로 향할 것이 뻔했다. 태주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처남. 네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테니까. 지하철 차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범한 회사원의 것이었지만 그 그림자는 거대한 마왕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한성건설의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힌 다음 날 오후 강태주가 다니는 중소물류회사의 사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복귀한 태주가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던 찰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사복 형사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살벌한 눈빛으로 사무실을 훑어보더니 곧장 태주의 자리로 다가왔고 형사 중 한 명이 태주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며 체포 영장을 들이밀었다. 영장에 적힌 죄목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였는데 이는 태주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죄목이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태주에게 쏠렸고 동료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항변했지만 형사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성 수갑이 손목을 조여오는 순간 태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한민규의 치졸한 보복임을 깨달았다. 태주가 경찰차에 태워져 연행되는 동안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던 한서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건조한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는데 남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체포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서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서늘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이것이 어제 민규가 경고했던 그 대가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서윤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달려가기 위해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억울하게 잡혀간 태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재벌가 딸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향하고 있는 그곳이 단순한 경찰서가 아니라 민규가 파놓은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경찰서 조사실에 갇힌 태주는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형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태주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조작된 회계 장부와 태주의 도장이 찍힌 위조 서류들이 증거물로 놓여 있었고 형사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자백을 강요했다. 강태주 씨,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계속 발뺌하실 겁니까? 좋게 말할 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빠를 겁니다. 형사의 비릿한 웃음 뒤에는 한성그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태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기를 계속했지만 테이블 아래로 가려진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이 하찮은 형사 나부랭이가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지금 당장 폭발하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에 치밀어 오르는 살기를 억누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각 경찰서 로비에 도착한 서윤은 담당 형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알고 지내던 법조계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한성그룹의 눈치를 보는 그들은 서윤의 전화를 피하거나 냉정하게 거절했다. 서윤아,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 내 오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서윤은 절망감에 휩싸여
차가운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한성이라는 배경이 사라지자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 배경이 이제는 자신과 남편을 겨누는 흉기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태주는 자신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그녀는 다시 일어나 경찰서장실로 무작정 돌진했다. 조사실 안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형사는 태주가 자백하지 않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듯 블라인드를 내리고 CCTV를 끄는 시력을 했다. 이봐요, 강 과장. 위에서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한 거니라. 우리가 좀 거칠게 나갈 수도 있어. 몸 상하기 싫으면 그냥 도장 찍어. 형사가 태주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 태주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겁에 질려있던 소시민의 눈빛은 사라지고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싸늘한 안광만이 남았다. 태주는 잡힌 멱살을 뿌리치지도 않은 채 형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주먹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손목이 평생 붙어 있길 원한다면 말이지. 태주의 기세에 눌린 형사가 멈칫하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경찰서장이었는데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사색이 된 얼굴로 조사실 안을 두리번거렸다. 서윤이 밖에서 소란을 피우다 서장을 마주쳤고 서장은 보고를 받고 급히 뛰어내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서장의 눈이 태주와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태주가 단순히 억울한 시민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비리를 덮어주고 경찰청장 승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 하데스 그룹의 의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태주는 여전히 형사에게 멱살을 잡힌 채였지만 서장을 향해 여유롭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그 신호는 명백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치부를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서장은 다리가 풀릴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무고한 시민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서장의 갑작스러운 호통의 형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태주를 놓아주었고 서장은 형사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며 당장 수갑을 풀어주라고 윽박질렀다. 자네 미쳤어? 증거가 이렇게 조잡한데 구속수사라니. 당장 내보내고 정중하게 사과드려. 서장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자 조사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태주는 태연하게 손목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서장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서장님, 빠른 판단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밖에서 많이 놀랐을 텐데 이 불쾌한 기억을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가요? 태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서장의 숨통을 조여오기에 충분했다. 서장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태주에게 사죄했고 태주는 다시금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는 듯한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조사실을 나섰다.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유는 조사실에서 걸어 나오는 태주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를 껴안고 오열했다. 태주 씨,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서윤의 눈물은 태주의 셔츠를 적셨고 태주는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괜찮아, 서윤아. 서장님이 직접 오셔서 오해를 풀어주셨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바로 풀어주라시네. 나 운 좋지? 태주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지만 서윤은 그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해결된 일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중요했기에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경찰서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태주가 부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규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에 치를 떨었고 태주는 그런 서윤의 손을 꼭 잡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민규가 공권력까지 동원해 자신을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는 경고 수준의 대응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한성그룹의 뿌리를 흔드는 전면전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태주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최 이사에게 보낼 다음 지령을 구상했다. 한성그룹의 가장 아픈 곳,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비자금 장부를 건드릴 차례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서윤을 쉬게 하고 베란다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했다. 한민규가 선을 넘었어 플랜 C를 가동한다. 한성그룹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비자금 내역, 내일 아침까지 확보해서 금융감독원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려. 태주의 목소리는 밤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전화기 너머의 최 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의장님, 비자금 내역을 공개하면 한성그룹뿐만 아니라 정재계가 전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파장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태주는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관없어. 그들이 감히 내 안식처를 건드린 대가가 파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성물산의 주식을 전량 매집해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씨를 말려버려. 그는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주요 일간지의 일면 톱기사는 한성그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불법 로비 명단이 담긴 한성게이트 사건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뉴스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고 한성그룹 본사 앞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한성그룹 계열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특히 한민규가 대표로 있는 한성물산은 하한가로 직행하며 거래 정지 위기에 몰렸는데 이는 태주가 밤새 준비한 완벽한 복수극의 결과물이었다. 서윤은 TV 뉴스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옆에서 아침을 먹던 태주는 덤덤하게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세상에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있었으니 벌을 받는 거지. 우리 서윤이 고생시킨 벌이야. 그 시각 한민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새끼가 내부 기밀을 유출한 거야. 그는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지며 발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비자금 장부는 너무나도 상세했고 그 안에는 민규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 내역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보고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투자회사가 우리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서의 멱살을 잡았다. 뭐? 어떤 미친놈들이 망해가는 회사 주식을 사들여.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데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민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태주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겉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제왕의 그것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서윤을 향해 돌아섰다. 서윤은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태주 씨, 이거 정말 우연일까요? 오빠가 나한테 한 짓이랑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서윤의 의심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켰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잖아. 하늘이 우릴 도와주나 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기분 전환이라도 하러 갈까? 태주의 따뜻한 말에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정말 평범한 사람일까 하는 낯설지만 설레는 의구심이었다. 한편 궁지에 몰린 한 회장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며 눈을 번뜩였다. 이 모든 게 그놈, 강태주라는 놈과 연관되어 있는 게 분명해. 내 딸을 홀린 것도 모자라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다니. 오늘 저녁 자선 파티에 그놈들을 초대해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만약 그놈이 정말 배후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 한 회장의 목소리에는 사리가 가득했고 이는 다가올 파티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님을 예고하고 있었다. 태주와 서윤에게 초대장이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에는 가족의 화합을 위한 자선 디너라는 위선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태주는 그 초대장이 결투 신청서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태주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서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태주의 눈치를 살폈다. 가지 말아요, 태주 씨. 분명 함정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가만둘 리 없어요. 서윤은 태주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지만 태주는 초대장을 손끝으로 튕기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가야지. 장인어른께서 정식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가족으로 인정받아야지. 태주의 말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고 서윤은 그런 태주에게서 알 수 없는 믿음직함을 느꼈다. 태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파티가 한성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화려한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 서윤아. 내가 있잖아. 오늘 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게. 그날 밤 태주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수트를 꺼냈다. 낡은 기성복이 아닌 그가 하데스의 의장으로서 입던 최고급 이탈리아 장인의 맞춤 수트였다. 그는 서윤에게는 자신이 예전에 큰맘 먹고 샀다며 둘러대고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우아한 드레스를 선물했다. 서윤은 태주가 준비한 드레스와 수트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의 정성이라 생각하고 고마워했다. 두 사람이 파티장에 들어설 준비를 마쳤을 때 태주는 거울 속의 자신과 서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이 등장할 차례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 오만한 그들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이끌고 현관을 나섰고 그들의 뒤로 어둠이 짙게 깔리며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최고급 호텔 더 로열의 그랜드 볼룸 앞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한성그룹 회장 한성철이 주최하는 자선 디너 파티는 명목상 불우이웃 돕기 행사였지만 실상은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 인맥을 과시하고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는 위선의 장이었다. 강태주와 한서윤이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서윤은 태주가 선물한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냈지만 그녀의 표정은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어둡게 굳어 있었다. 반면 태주는 맞춤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채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마치 이 화려하고 위압적인 공간이 자신의 안방이라도 되는 양 편안해 보였고 그 이질적인 당당함이 서윤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한민규는 태주와 서윤이 나타나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집 나간 탕아와 그 탕아가 주워온 거렁뱅이 남편 아니야? 민규의 목소리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고 주위에 있던 재벌가 자제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민규는 태주의 슈트깃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조롱을 이어갔다. 야, 강태주, 이 옷 어디서 빌렸냐? 대여료는 낼 돈 있고 아니면 서윤이가 훔쳐온 폐물이라도 팔았나? 그의 말은 저급하고 모욕적이었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처남, 말이 좀 심하시네요. 오늘은 장인어른께서 정식으로 초대해 주신 자리 아닙니까?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맙시다. 태주의 차분한 대응에 민규는 얼굴을 찌푸리며 기분 나빠했다. 그때 파티의 주최자인 한 회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혀를 찼다.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이 기어코 왔구나. 네가 제정신이라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들어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이따위 놈을 데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 한 회장의 독설은 비수가 되어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한 회장의 기세에 전혀 밀리지 않고 맞섰다. 아버님, 서윤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왔는데 환대가 너무 거치시네요. 태주의 말에 한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일개 평사원 나부랭이가 재벌 총수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 회장은 태주를 무시하고 서윤에게 시선을 돌리며 으름장을 놓았다. 서윤이, 너 지금 네 남편이라는 작자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기나 하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배우가 저놈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네가 저런 놈한테 속아서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 거야. 한 회장은 자신의 경영 실패와 비리 의혹을 모두 태주와 서윤의 탓으로 돌리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했다. 주변의 하객들은 흥미진진하다는 듯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저 남자가 그 대릴 사위야. 얼굴은 반반한데 주제 파악을 못하네. 한성그룹도 끝물인가 봐. 저런 잡음이 끊이질 않으니 서윤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태주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조금만 참아, 서윤아.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 태주가 서윤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열리며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파티장에 도착한 인물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의 아시아 총괄 회장인 제임스 킴과 중동의 국부 펀드를 운용하는 알리 왕자였다. 그들은 한성그룹이 현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반드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말 그대로 구세주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한 회장과 민규는 태주를 비난하던 것을 멈추고 허둥지둥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갔다. 오, 제임스 회장님, 그리고 알리 왕자님, 이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한 회장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손을 내밀었지만 제임스 회장과 알리 왕자는 한 회장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스쳐 지나갔다. 한 회장이 당황하여 굳어있는 사이 두 거물급 인사는 망설임 없이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태주를 향해 직진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태주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오랜만입니다, 미스터 K.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임스 회장의 목소리는 경의로 가득 차 있었고 알리 왕자 역시 가슴에 손을 얹으며 태주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의 지혜가 그리웠습니다. 지난번 두바이 프로젝트 건은
당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한 회장과 민규의 턱은 바닥에 닿을 듯 떨어져 내렸다. 주변에서 비웃던 하객들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초라한 샐러리맨이 도대체 누구길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저토록 깍듯이 대우한단 말인가. 태주는 짐짓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임스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어허, 제임스. 여기서는 아는 척하지 말기로 했잖아.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태주의 여유로운 농담에 제임스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실례했습니다. 워낙 반가운 마음에 그만. 하지만 당신 같은 분이 이런 곳에서 평범한 척하고 계시다니 역시 취미가 독특하십니다. 알리 왕자 또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언제든 제 전용기는 대기 중입니다. 지루해지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파급력은 핵폭탄급이었다. 한 회장은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비서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던 거물들이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위에게 굽실거리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유는 멍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태주를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가 갑자기 낯선 거인처럼 느껴졌다. 태주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알아요? 서윤의 떨리는 질문에 태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옛날에 내가 배낭여행 다니면서 우연히 도움을 준 적이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지. 태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서유는 더 이상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배낭여행 중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국부 펀드의 왕자가 깍듯이 인사를 한다고?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태주가 자신을 지켜주는 거대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상황이 역전되자 태주는 한 회장과 민규가 서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제임스 회장과 알리 왕자가 태주의 뒤를 병풍처럼 따르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태주는 사색이 된 한 회장 앞에 멈춰서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아버님, 투자 유치가 급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태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싸늘한 눈빛으로 민규를 쏘아보았다. 투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같은 짓을 하는 기업에 누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임스? 태주의 질문에 제임스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경영은 투자의 가장 큰 적이죠. 한성그룹에 대한 투자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제임스 회장의 선언은 한성그룹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 회장은 충격에 비틀거리며 태주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자네, 아니, 강서방, 오해야. 다 오해라고. 제발 말 좀 잘해주게. 한 회장의 비굴한 애원에 태주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해요? 제 아내를 팔아넘기려 하고 깡패들을 동원해 저희 집을 부순 것도 오해입니까? 글쎄요. 그 대가를 치르시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돌아섰고 서윤의 손을 잡고 연 회장 출구로 향했다. 그들의 뒤로 한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성그룹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은 끝났다. 호텔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밤 공기를 맞으며 잠시 침묵 속에 걸었다. 서유는 복잡한 심경으로 태주를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누구예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마주 보았다. 화려한 호텔 조명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그림자 속에 잠긴 제왕 같았다. 서윤아,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널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야. 설령 그게 악마가 되는 일이라도. 태주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서윤에게 더 큰 의문을 남겼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벅찼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한성그룹 본사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한 회장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경영권을 대행하게 된 민규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강태주, 그 자식 정체가 뭐야? 뒷조사 다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다시 파헤치라고. 민규는 부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보고는 여전히 평범한 고아 출신의 회사원이라는 내용뿐이었다. 민규는 공포에 질려 손톱을 물어뜯었다.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본 그 광경은 결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직감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가 이제 서서히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민규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꺼냈다. 아버지가 절대 쓰지 말라고 했던 뒷골목의 가장 더럽고 위험한 해결사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대포폰이었다. 태주는 집으로 돌아와 잠든 서윤의 얼굴을 확인한 후 서재로 들어가 암호화된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하데스 그룹의 전 세계 네트워크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서울의 한성그룹 본사가 붉은색 타겟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채팅창에 짧은 명령어를 입력했다. 오페레이션 올림포스 다운. 페이스 스타트. 그것은 한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고 경영권을 강제 인수하기 위한 적대적 MA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태주는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민규, 네가 쥐구멍을 찾아도 소용없어. 내가 그 구멍마저 막아버릴 테니까. 그의 눈빛은 밤보다 더 어둡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한성그룹 주가는 역대 최저가를 경신하며 폭락했고 채권단은 일제히 상환 압박을 시작했다. 한성그룹의 자금줄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계열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언론은 한성그룹의 몰락을 대서특필하며 그 배후에 하데스라는 거대 자본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강태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다. 서윤아, 밥 먹자. 오늘 회사에서 야유회가 있어서 좀 늦을지도 몰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얼굴로 서윤을 깨웠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한성그룹의 전체 주식 중 51%를 확보했다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주인, 보이지 않는 왕이었다. 하지만 민규의 마지막 발악은 태주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 했던가. 민규는 태주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서윤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납치 전문 조직에게 거액의 착수금을 입금하며 서윤의 사진을 넘겼다. 살려둘 필요 없어. 그냥 사라지게만 해. 강태주 그 자식이 평생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라고. 민규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태주가 회사 야유회를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의 주변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아침 식사 시간. 서윤은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지금이었다. 한서윤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묘한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몄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주택가 골목길이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시선이 등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힐끔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전봇대 밑에 쌓인 쓰레기 봉투와 졸고 있는 길고양이뿐이었다. 하지만 재벌가에서 자라며 익힌 본능적인 감각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태주의 단축 번호를 누르려 했다. 그 순간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급정거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며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들이 튀어나왔다.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입이 틀어막히고 거친 손길에 의해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산산조각 났고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시각 서울 근교의 낚시터에서 회사 동료들과 야유회를 즐기는 척하고 있던 강태주는 주머니 속의 특수 단말기가 격렬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전화 알림이 아니라 서윤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만 울리는 코드 블랙 경보였다. 태주는 낚싯대를 쥔 손에 힘을 주어 낚싯대를 부러뜨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평정을 유지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대리,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집에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주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고 동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맹수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사람 좋은 김 과장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 같은 살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대시보드 아래의 비밀 버튼을 눌러 숨겨진 통신 시스템을 가동했다. 모니터에는 서윤의 위치 추적 신호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점은 빠른 속도로 인천의 폐공장 단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최 이사, 당장 타격대 전원을 소집해 위치는 내 차로 전송한다. 경찰은 필요 없어. 이건 내 구역의 일이야. 태주의 목소리는 절대 영도의 냉기를 품고 있었고 명령을 받은 최 이사는 즉시 하데스 그룹의 최정예 사설부대인 케르베로스 팀을 출동시켰다. 태주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핸들을 꺾었고 튜닝된 엔진이 짐승의 포효처럼 울부짖으며 도로를 질주했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가르쳐줄 작정이었다. 인천의 외진 곳에 위치한 폐공장,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서유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먼지 자욱한 공장 안에는 수십 명의 험상 묻은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앙에 놓인 낡은 소파에는 한민규가 위스키 병을 든 채 광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서 와, 내 사랑하는 동생. 집이 너무 누추해서 미안하네. 민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끌어 자신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술 냄새와 역겨운 향수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풍겼다. 그러게 왜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다를 내? 그냥 얌전히 이혼하고 지분 넘겼으면 좋았잖아. 서유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민규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오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도 이런 짓까지는 안 하셔. 그녀의 외침에 민규는 낄낄거리며 웃더니 서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 노인네는 이제 끝났어. 회사는 내가 살려야 해. 네가 가진 지분, 그리고 네 남편놈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거 다 토해내기 전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민규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이혼 서류와 주식 양도 각서였다. 사인해. 안 그러면 내 남편놈 오늘 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저수지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협박을 들은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드는 대신 민규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더러운 자식. 태주 씨는 너 같은 쓰레기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서윤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민규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나라와 반대편 벽에 처박혔다. 공장 안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고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역광을 받아 검게 보이는 그 그림자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으며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이 전해져 왔다. 누구냐? 민규의 부하 중 하나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그림자는 손을 가볍게 휘두르는 것만으로 그 거구의 사내를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컨테이너 박스에 부딪혀 기절했고 먼지가 걷히며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바로 강태주였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서윤이 알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가죽 장갑을 낀 태주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웠으며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공장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주는 바닥에 쓰러진 서윤을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웃었는데 그 미소는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할 만큼 잔인하고 아름다웠다. 파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들 지치면 곤란하지. 민규는 태주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곧 자신의 뒤에 수십 명의 부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세를 부렸다. 강태주, 내 놈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얘들아, 뭐해? 저 자식 죽여. 뼈도 못 추리게 밟아버려. 민규의 고함에 수십 명의 조폭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태주에게 달려들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접이식 3단봉을 꺼내 들었다. 필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특수 합금으로 된 봉이 펼쳐졌고 태주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태주는 공격해오는 상대의 관절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급소를 찔러 무력화시켰다. 태주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날아오는 파이프를 피하며 상대의 팔을 꺾고 동시에 뒤에서 덮치는 적의 명치를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메웠지만 태주의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적들 사이를 누비며 하나씩 바닥에 눕혔고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그 많던 사내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기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태주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슈트 차림으로 쓰러진 적들의 몸을 밟고 지나가며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민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민규는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고 바지가 젖어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처남, 사람을 불렀으면 접대를 제대로 해야지. 이 정도 놈들로는 몸풀기도 안 되잖아. 태주는 민규의 앞에 쭈그려 앉아 그의 턱을 3단봉 끝으로 들어 올렸다. 민규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헛소리가 새어나왔다. 너 정체가 뭐야? 괴물, 악마. 태주는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다. 악마? 아니, 나는 하데스, 지옥의 주인이지. 네가 감히 내 여왕을 납치해놓고 무사할 줄 알았나? 태주의 뒤로 무장한 케르베로스 팀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쓰러진 조폭들을 포박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서윤은 멍하니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그 순박하고 어수룩하던 남자가 수십 명의 장정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하고 거대한 조직을 부리는 우두머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태주는 민규를 부하들에게 넘기고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민규를 볼 때와는 정반대로 한없이 부드럽고 애처로웠다. 그는 떨고 있는 서윤을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늦어서 미안해, 서윤아. 많이 무서웠지?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윤은 그가 괴물이든 악마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 강태주였다. 서윤은 태주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태주 씨, 나 무서웠어요. 오빠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녀는 흐느끼며 태주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태주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민규가 끌려가는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걱정 마. 다시는 저놈이 널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태주는 최 이사에게 눈짓을 했고 최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규를 차량 트렁크에 짐짝처럼 실었다. 이 쓰레기는 어디로 처리할까요, 의장님? 최 이사의 질문에 태주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 한성그룹 주주총회장으로 배달해. 아주 볼만한 꼴로 만들어서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한성가의 민낯을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공장을 빠져나오는 태주의 등 뒤로 하데스 그룹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서윤은 멍든 뺨을 만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이제 회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 물류회사. 태주는 운전대를 잡으며 피식 웃었다. 응, 이제 사표 써야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당신한테도 세상한테도. 그는 시동을 걸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집에 가자. 가서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차는 어둠을 뚫고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태주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태주가 건네준 구급 상자로 상처를 소독했다. 태주는 운전 중에도 계속해서 서윤의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병원부터 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집에 갈래요. 그냥 당신이랑 집에 있고 싶어요. 그녀는 이제 태주의 정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동안 그가 혼자 감당했을 무게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 컸다. 태주 씨, 그럼 이제 한성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빠는? 서윤의 질문에 태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썩은 부부는 도려내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그 주인은 바로 당신이 될 거야. 서윤은 깜짝 놀라 태주를 쳐다보았다. 내가요? 말도 안 돼요. 난 경영도 모르고 아버지도 날 인정 안 하는데. 태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뒤에 있잖아. 당신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돼. 나머지 더러운 일들은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태주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한성그룹의 지분 과반수를 확보했고 주요 채권단과 주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내일 있을 임시 주주총회는 한민규와 한 회장의 몰락을 선포하고 한서윤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는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다. 태주의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태주는 창문을 조금 열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서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 칼을 뽑았고 이제 그 칼을 거두기 위한 마지막 의식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옆자리의 서윤은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었고 태주는 그녀의 자는 얼굴을 보며 맹세했다. 다시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정말로 평범한 남편으로 돌아가 당신만을 위한 요리사가 되겠노라고. 집에 도착한 태주는 잠든 서윤을 안고 침실로 옮겼다. 낡은 연립주택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어느 곳보다 포근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키스하고 거실로 나와 슈트를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내일 아침 9시 한성그룹 본사대 회의실. 기자들도 다 불러. 한민규의 납치 및 살인교사 혐의 증거 자료, 비자금 장부 원본, 전부 준비해. 내일 우리는 역사를 새로 쓴다. 전화를 끊은 태주는 소파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정한 왕의 귀환이 시작될 것이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로비에는 한성그룹 경영 정상화 및 부패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시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불안에 떠는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웠는데 한 회장이 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고 경영권 방어에 최전선에 있어야 할 한민규 전무마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기존 경영진들은 텅 빈 의장석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들은 과연 오늘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들도 함께 침몰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회의실에 거대한 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했고 그 사이로 강태주와 한서윤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태주는 어제의 살기 등등한 모습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이탈리아 슈트를 입고 차가운 지성미를 뽐내며 걸어 들어왔는데 그 압도적인 아우라는 좌중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옆에 서윤 역시 멍든 뺨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으며 더 이상 도망치던 나약한 막내딸이 아닌 그룹의 후계자다운 기품을 보여주었다. 좌중의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저건 도망간 막내딸 부부잖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라며 고함을 쳤지만 태주는 그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단상 위로 올라가 의장석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한성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장 자격으로 섰습니다. 태주의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측근 이사 중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야. 자네는 사위일 뿐 주주도 뭣도 아니잖아. 당장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 그러나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어 보였다. 틀렸습니다. 저는 사위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한성그룹의 지분 5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그룹의 채무를 전액 인수한 하데스 그룹의 의장 강태주입니다. 장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데스라면 최근 금융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베일에 쌓인 글로벌 투자그룹이 아니던가. 그 전설적인 그림자 황제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대릴 사위 강태주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형 스크린에 하데스 그룹의 지분 보유 현황과 채무 인수 증명서가 띄워지자 반발하던 이사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주는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오너 일가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동안 회사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오늘부로 기존 경영진 전원을 해임하고 한성그룹을 하데스 산하로 편입하여 전면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휠체어를 탄 한민규가 초라한 몰골로 끌려 들어왔다. 민규는 어젯밤의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태주는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여 민규가 서윤을 납치, 사주하고 살해 협박을 하는 음성 파일과 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외로 빼돌린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 사본을 공개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모시던 오너 일가의 민낯입니다. 친동생을 납치하여 경영권을 강탈하려 했고 회사의 자금을 사유화하여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적나라한 증거들이 공개되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단상 아래로 끌려온 민규는 태주를 올려다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정말 악마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태주는 마이크를 끄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 민규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악마? 아니, 나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야. 내 놈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러 온. 태주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그는 경찰들에게 눈짓하여 민규를 데려가게 했다. 한민규 씨를 특수경제가 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민규를 끌고 나가자 민규는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황태자의 몰락은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했다. 태주는 다시 의장석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장례를 정리하며 선언했다. 이제 한성그룹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 말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의결권을 위임하여 이 자리에서 새로운 회장을 추대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선이 태주에게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다. 태주는 옆에 서 있던 서윤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한서윤 이사를 추천합니다. 서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태주의 신뢰 어린 눈빛을 보고 깊은 숨을 내쉬며 단상 앞으로 나섰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서자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주주들도 그녀의 결연한 표정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하고 강단 있게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반드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서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비전 발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특히 그녀가 재벌가의 악습을 타파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주주들의 표결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서윤은 한성그룹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태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었지만 서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을 선택했다. 서윤이 취임 수락 연설을 마치고 태주를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태주는 입모양으로 잘했어라고 말해주었고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태주가 그녀에게 선물한 최고의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강태주 의장님, 하데스 그룹이 한성그룹을 인수한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서윤 신임 회장님, 가족을 고발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태주는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기자들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한성그룹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구체적인 경영 방침은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임 회장님께서 안정이 필요하니 길을 비켜주십시오. 태주의 카리스마에 눌린 기자들이 홍해처럼 갈라졌고 두 사람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태주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주 씨, 나 정말 잘한 걸까요? 무서워요. 내가 정말 이 거대한 회사를 이끌 수 있을지. 태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해. 오늘 그 누구보다 빛났어. 그리고 잊지 마. 당신 뒤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걸. 하데스의 자금력과 정보력이 당신을 지탱해 줄 거야. 당신은 빛이 되어 앞을 비추기만 하면 돼. 어둠 속의 일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태주의 말은 서윤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다. 한편 병원에서 TV로 주주총회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한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자신이 버린 딸과 무시했던 사위의 손에 넘어가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분노와 후회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병실에는 간호사 외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진 듯했던 그였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규의 구속 소식까지 뉴스 자막으로 흘러나오자 한 회장은 혈압이 치솟아 다시 혼절하고 말았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옥죄었다. 태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남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한민규와 한 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시되었고 부패한 임원진들도 모두 사법 처리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다. 하데스 내부에서도 이번 인수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외부의 적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다. 태주는 서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림자 속의 황제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서윤과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던 그 폰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폰의 전원을 끄고 하데스 의장 전용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최 이사, 다음 단계로 진행해. 한성그룹 내부 감사팀을 하데스 요원들로 전원 교체한다. 회사 내에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색출해. 그리고 언론 통제에도 신경 쓰고 서윤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단 한 줄도 용납하지 않는다. 태주의 명령은 냉철하고 주도 면밀했다. 그는 이제 사람 좋은 강 과장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신의 여자를 위해 세상을 적으로 돌릴 준비가 된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냉혹함 속에는 서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녹아 있었다. 리무진이 서윤과 태주가 살던 낡은 연립주택이 아닌 한남동의 고급 저택으로 향하자 서윤이 의아한 듯 물었다. 태주 씨, 우리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이제 추억으로 남겨두자. 당신은 이제 그룹 회장이야. 안전 문제도 있고 그 집에 계속 살 수는 없어. 내가 미리 준비해 둔 곳이 있어. 서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태주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낡은 새방에서의 신혼생활은 고생스러웠지만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에 그녀는 그 기억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기로 했다. 차가 저택의 높은 담장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사들과 가사 도우미들이 나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그들을 맞이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서 와, 우리 진짜 집으로. 서윤은 태주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며 웅장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잡은 손에 온기만은 익숙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적들이 득실거린다 해도 이 남자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활짝 웃으며 태주와 함께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앉아 하데스 그룹의 전 세계 네트워크 현황판을 보며 위스키를 한 잔 마시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한성그룹의 주가가 하한가에서 벗어나 급반등하고 있다는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다. 시장은 하데스의 개입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서윤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며 서윤이 잠옷 차림으로 들어왔다. 안 자고 뭐해요?
태주는 모니터를 끄고 그녀를 향해 돌아앉으며 팔을 벌렸다. 당신 생각하고 있었지.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서윤은 태주의 무릎 위에 앉아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태주 씨,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 태주가 다정하게 물었다. 당신, 그동안 나 속이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평범한 사람인 척 했어요?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씁쓸하면서도 진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가진 힘은 어둠에서 온 거야. 피와 돈 냄새가 나는 더러운 힘이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빛을 봤어. 그래서 내 더러운 그림자가 당신에게 닿지 않기를 바랐어. 그냥 당신 옆에서만큼은 평범한 남편으로 당신이 해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웃고 싶었어. 그게 내 유일한 꿈이었으니까. 태주의 고백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서윤은 태주의 입술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바보, 당신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준 나의 영웅이고 나의 남편이니까. 이제는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우리 같이 해요. 태주는 서윤을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았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다짐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는 4월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한성 게이트의 주범인 한민규 전 전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법원 정문을 빠져나오는 호송버스 창가에는 삭발을 하고 수의를 입은 한민규의 초췌한 얼굴이 잠시 비쳤는데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황태자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허한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과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했고 이는 재벌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이례적인 엄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시민들은 환호했고 뉴스는 이를 정의의 실현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한서윤이 창밖으로 법원 쪽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TV 뉴스를 통해 보도된 오빠의 실형 선고 소식이 담긴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녀린 소녀가 아니라 수만 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대 그룹의 수장이었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며 비서실장에게 다음 일정을 보고받았고 곧 있을 이사회 준비를 위해 서류 더미 속으로 다시 고개를 파묻었다. 서윤의 집무실 한편에는 화려한 난초 대신 소박한 들꽃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태주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며 직접 꺾어다 준 것이었다. 그녀는 그 꽃을 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취임 후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철의 여인이라 불릴 만큼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부패한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불투명했던 회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하데스 그룹의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던 주주들과 직원들도 이제는 그녀의 진정성과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태주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한편
서울 도심의 마천루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하데스 그룹 한국 지부 의장실에서는 강태주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뉴욕, 런던, 도쿄 증시의 실시간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태주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표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태주의 말 한마디에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기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시아 신흥시장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십시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 비중을 늘리고 리스크가 높은 파생 상품은 정리하세요. 태주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물러가자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주의 스케줄을 확인했다. 의장님, 오늘 저녁에는 전경련 회장단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태주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취소해. 오늘은 서윤이한테 중요한 날이라 일찍 들어가 봐야 해. 장을 봐야 하거든. 최 이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하데스의 의장이 재계 총수들과의 만찬을 취소하고 마트 세일 시간에 맞춰 장을 보러 가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이사는 태주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차량을 대기시키겠습니다. 아니, 그냥 내 개인 차 쓸게. 수행원도 필요 없어. 태주는 재킷을 챙겨 입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태주가 향한 곳은 한남동 저택 근처의 대형 마트였다. 그는 익숙하게 카트를 끌고 식품 코너를 돌며 콩나물과 두부, 그리고 서윤이 좋아하는 한우 꽃등심을 골랐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진지하게 야채의 신선도를 따지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가정적인 남편이었다. 주변의 주부들이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의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가 몇 시간 전까지 수천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던 그림자 황제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태주는 문득 진열대에 놓인 달콤한 초콜릿을 보고 서윤이 생각나 카트에 담았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단 것을 찾는 그녀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넓고 화려한 저택의 주방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예전 좁은 연립주택 부엌에서와 다를 바 없이 능숙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경쾌한 소리가 넓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고 구수한 찌개 냄새가 퍼져나갔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서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에게 있어 요리는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위로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자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 강태주로 돌아오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자 현관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던지며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부엌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와 태주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태주 씨, 나왔어요.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태주에게 다가가 그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았다. 태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뒤돌아 서윤을 마주 안으며 이마에 키스해 주었다. 왔어. 오늘 재판 결과 봤어. 마음고생 많았지. 태주의 따뜻한 위로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 나네요. 오늘은 뭐예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태주가 차린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사에서의 골치 아픈 일들, 주주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서윤이 이야기하면 태주는 묵묵히 들어주며 적절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참, 아버지는 좀 어떠셔? 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회장은 민규의 구속 충격으로 쓰러진 뒤 뇌졸중 판정을 받고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서유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말씀을 못하세요.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는데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반응도 없으시고 서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워하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막상 그렇게 무기력하게 누워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태주는 서윤의 손등을 덮어주며 말했다. 당신 도리는 다 했어. 이제 너무 죄책감 갖지 마. 그분도 그분 나름의 업보를 치르고 계신 거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주를 바라보았다. 태주 씨, 나 가끔 무서워요. 내가 가진 이 권력이 이 자리가 나를 아버지나 오빠처럼 괴물로 만들지 않을까 해서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당신은 그들과 달라. 당신에게는 사랑을 아는 따뜻한 심장이 있잖아.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길을 잃을 것 같으면 내가 언제든지 옆에서 붙잡아 줄게. 내가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줄 테니까. 태주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서유는 그 눈빛에서 무한한 신뢰를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와인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그곳에서 밤바람은 시원하고 달콤했다. 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서유는 그 옆에 서서 태주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태주 씨,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서윤이 정적을 깨고 물었다. 뭔데? 당신은 하데스의 의장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나랑 결혼해서 이런 평범한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고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서윤이 내내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의문이었다. 태주는 와인잔을 흔들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은 전쟁터였어. 믿음보다는 배신이,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곳이지. 나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했어. 그러다 우연히 그 포장마차에서 당신을 봤을 때 당신 눈빛이 너무 맑아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 흙탕물 속에 핀 연꽃 같았다고 할까. 태주는 서윤을 지그시 바라보며 계속했다. 나는 그냥 쉴 곳이 필요했어. 킹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벗어놓고 그냥 인간 강태주로 숨 쉴 수 있는 작은 안식처. 당신이라면 왠지 나를 그렇게 봐줄 것 같았어. 내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서유는 태주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천하를 호령하는 남자에게도 그런 외로움과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 안식처 찾기? 서윤이 장난스럽게 묻자 태주는 소리내어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럼 대성공이지.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까칠한 안식처지만 성능은 최고던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흩어졌다. 그 순간 그들은 재벌 회장도 어둠의 제왕도 아닌 그저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연인이었다. 그때 태주의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최 이사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다. 북미 쪽 헤지펀드가 한성전자 지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응하시겠습니까? 태주는 메시지를 힐끔 보고는 화면을 꺼버렸다. 서윤이 궁금한 듯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 아니에요? 태주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스팸 문자야. 요즘 대출 권유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 그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서윤의 빈잔에 와인을 더 따라주었다. 북미 헤지펀드 따위는 내일 아침 출근해서 손가락 하나로 정리하면 될 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 아내와의 와인 한 잔보다 중요한 비즈니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고 서유는 태주의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다. 태주 씨,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지켜준 이 자리, 그리고 우리 사랑, 끝까지 지킬게요. 태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당신은 앞만 보고 가. 뒤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깍지 끼며 잡았다. 그 맞잡은 손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결속을 의미했다. 한성그룹이라는 양지의 제국과 하데스라는 음지의 제국이 만나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서윤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식탁에 앉자 태주는 갓 지은 밥을 떠주며 환하게 웃었다. 잘 잤어? 얼른 먹고 출근하자. 오늘 이사회 있다며? 서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을 무자비한 자본의 신이라 부르고 두려워했지만 그녀에게 그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다정한 내 편일 뿐이었다. TV 뉴스에서는 앵커가 한성그룹의 놀라운 실적 개선과 한서윤 회장의 리더십을 칭찬하는 멘트를 하고 있었고 화면 하단 자막으로는 하데스 그룹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다라는 속보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와 서윤은 뉴스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로의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며 아침 식사에 집중했다. 창밖으로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그들의 앞날에는 눈부신 태양이 떠올라 있었다. 이것은 도망치듯 시작된 계약 결혼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기적 같은 해피엔딩이었다.